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장보고 쇼핑하는 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은 재작년보다는 훨씬 작년에도 좋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뭘 좀 팔아볼까, 올해는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까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2021년 올해 온라인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있을지,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외식 할인 쿠폰 사용이 재개됐는데요. 배달 앱으로 회당 2만 원 이상을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돌려받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해요.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외식 쿠폰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독립적인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제품을 팔면 트렌드에 맞아서 참 잘 팔릴까요? 이 고민은 온라인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항상 하는 고민이실 텐데, 이런 거 팔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닷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제품 카테고리,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의 검색량,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 분석, 그리고 쇼핑몰들의 매출 추이, 이런 걸 보고 선정했다고 하니까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듯해서,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엔 노후 대비를 온라인 쇼핑몰로 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회사 눈치에 좀 덜 보는 투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까지도 손님이 이제 없으니까 온라인이랑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 예. 또는 아예 오프라인을 접고 나도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사업을 해야 하는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2021년에 온라인으로 만약에 무언가를 팔고 싶다라고 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제품을 팔면 올해 많이 팔릴 것인지, 그 제품을 다스토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네. 30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그럼 하나씩 들어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애슬레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애슬레저? 네, 예. 애슬레저는 운동이라고 하는 애슬레틱과 여가를 뜻하는 레저,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예. 애슬레저는 올해 나온 그 트렌드 서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한 트렌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애슬레저 룩이라고 해서 운동하기에 적합하면서도 일상복으로 입기 편안한 옷차림, 이걸 말하는데, 예. 그럼 애슬레저에는 어떤 제품들이 속하는가? 스웨트, 셔츠, 네. 스포츠 브라나 머리띠, 레깅스, 신발이나 후드티, 이런 모든 종류의 의류랑 의류 액세서리가 운동하면서 여가도 즐기면서 일상복으로도 입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집에서 트레이닝복을 입었는데, 예. 트레이닝복 하면은 집에서 입는 옷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추리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외출하면서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옷들 많더군요. 네. 산에 가도 등산복으로 입고 맞아요.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국내 어디 나갈 때도 운동하다 네. 나오셨나 싶은 생각 들 만큼. 이 애슬레저가 특히 올해 이런 관련된 제품들이 잘 팔릴 것 같은 이유는, 예. 이 애슬레저의 패션 이 카테고리에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이
이 애슬레저 룩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애슬레저 컨셉을 공략한 제품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예. 이 전문가들 의견은 이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판매하는 그 판매 매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예전에 뭐 등산복이다 그러면 등산복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거나 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별도의 그 전문 매장으로도 해도 괜찮고 또는 일반 그 패션 일반 그 쇼핑몰에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그냥 들어가도 괜찮고 또는 피트니스 관련된 그런 운동 센터나 헬스 센터나 이런 데서 한 켠에 이런 애슬레저 룩을 만들어 놓고 같이 판매해도 되고 예. 또 액세서리 몰하고도 콜라보하기에도 굉장히 괜찮다. 그 정도로 이 애슬레저 룩은 특정 카테고리에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넘나들면서 사실 다 포용하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 네. 그냥 충동 구매하기도 하고 네. 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맞아요. 요즘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네. 이게 캐나다 브랜드인데 예. 이 룰루레몬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국내에서도 이런 관련된 제품들이 또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거 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더군요. 입고 나면 나 같지 않고 다른 사람 참. 어떤 건지. 이거는 그럼 팔기는 쉽겠어요. 웬만하면 프리 사이즈일 테니까. 사이즈가 이제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요. 예. 사이즈가 있는데 일반 패션 그 제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이즈가 뭐 대중소 이런 식으로 자유롭다. 네, 자유롭게 되어 있고 그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의 폭이 굉장히 넓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이즈별로의 재고 부담도 좀 덜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팔려고 해보면 꽤 수요가 많다 이 말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올해 쉐이프 웨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공략을 해봐라. 쉐이프는 모양, 몸매 이런 거고. 네, 그 몸매가 날씬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속옷을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썼었는데 보정. 네, 보정 속옷이 이것도 일상복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슬레저 룩보다는 조금 더 몸매를 보정을 해주는 좀 타이트하게 보이게 해주고 날씬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그 쉐이프 웨어라고 하는데요. 예. 원래는 바디수트라는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다가 이 바디수트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입고 있으면은 뭐 운동을 해주면서 살을 좀 빼주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또 바디수트뿐만이 아니라 뭐 슬리밍 레깅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로도 나오고 티셔츠, 벨트, 팬츠에 이르기까지 이 일상복으로 이 쉐이프를 잡아주는 것도 애슬레저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그 몸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이제 굉장히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에서 주로 팔리겠어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한 소비조사에 따르면 쉐이프웨어 시장은 2022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만 봐도 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1,7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시장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올해부터는 패션이나 이런 카테고리에서 쉐이프 웨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로 이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웨어도 속옷 매장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 패션이나 일반 의류 매장, 심지어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들, 뷰티 관련된 제품들하고도 같이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의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서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저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상품이 올해 인기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제품뿐만이 아니라 나는 제품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재능? 네. 예를 들면 사진을 잘 찍는 분들, 촬영을 잘하는 분들, 또는 뭐 웹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이너들 그런 분들은 그 스톡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도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스톡 포토그래피는 어떤 거냐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뭔가 이제 몰에 입점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해야 할 때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를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사진이나 디자인이나 이미지 이런 걸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개 페이지를. 그래야 팔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고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사진을 잘 찍어놓은 사진을 구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디자인 템플릿을 쓰거나 해야 되잖아요. 차용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보면 셔터스톡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셔터스톡. 네. 예. 저희 회사도 그걸 사실은 이제 연간권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유료예요? 유료입니다. 그런데 사진 찍은 건 전문 작가가 아니라 네. 다양한 분들이 내가 찍은 사진 요거 괜찮은데 느낌이 그럼 올려놓는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효과들이나 이미지, 심지어 템플릿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페이스북에 올릴 만한 컨텐츠인데 좀 네.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텍스트나 사진만 조금 바꿔서 올리면 제가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쇼핑몰이든 어떤 SNS든 내가 팔려고 하는 이 물건, 네. 내가 어제 먹은 이 와인, 그거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진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다른 데서 잘 찍힌 걸 올리면 네. 거짓말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사진은 제가 찍고요.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을 입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서 찍으면 그냥 일상적인 일반 소비자가 찍은 사진 같잖아요. 사진 찍기 전에 또 쓸고 닦고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귀찮죠. 뭔가 세팅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밝기 조절도 잘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얹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배경들을 판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영상의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에 들어가는 효과들, 그다음에 영상도 템플릿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템플릿 같은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들을 거기다 같이 입히면 네. 효과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나는 사진을 잘 찍고 영상을 잘 찍고 또 뭐 디자인을 좀 한다라고 예. 하면 어딘가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냥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홈페이지처럼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옷을 파는데 네. 나는 나의 디자인을 판매를 하는 내가 거죠. 찍은 사진, 템플릿을 뭐 판매를 템플릿, 하는 거죠. 배경 이런 걸 판다. 네. 그것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리 사진을 나는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요리 예.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올려놓고 각각의 개당 금액을 측정을 할 수 해놓으면 있고요. 네.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뜰 거다라고 네. 하는 걸로 이제 거론을 했었고요. 그렇겠네요. 되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이미지 검색을 할 테니까 네, 그러면 등장하고 거기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네. 밖으로 많이 못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어진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온라인을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계신데 온라인에 대한 지식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검색을 하고 사진은 어떻게 하지? 라고 사진 뭐 형태 디자인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예. 네,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도 꽤 있고요. 아예 나는 이거 상업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연간 뭐 회원권을 구매를 해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면 팔리고 됩니다. 있다. 사실 그게 한 명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럴 수 네. 있겠어요.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내가 한 것들을 그냥 다 올려놓고 판매하는 네. 그런 그렇죠. 비즈니스들이 네. 생길 것이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을 텐데 뭐 이것저것 손재주가 있어서 뭘 좀 만든다든가. 맞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네. 이 다스토어에서는 그 30가지의 비전 있는 그 판매 품목에 선정을 했는데 수공예품이나 수제 제품 그러니까 예. 집에서 직접 자기가 재료나 이런 것들 원료나 이런 걸 사서 만들어서 뭐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 저희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비누나 양초, 뭐 향수, 손소독제 이런 거 막 만들어서 패키지도 네. 굉장히 예쁜데 원료도 좋은 거 썼고 그걸 그냥 판매하면 좋겠는데 선물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손재주가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자기 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음. 하는 시장도 굉장히 성장할 거다.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그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개개인의 그 SNS 채널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예. 그분이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유명한 브랜드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수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거의 바로 보내기 때문에 재고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선하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네. 올해는 좀 더 이게 더 많아질 것이다. 네. 내지는 앞으로는 좀 더 판매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주부들이 집에서 계속 계시면서 예. 뭔가 이 부업으로 소소하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블로그나 SNS에서 그냥 예. 자기가 그 컨텐츠로 이렇게 올려서 예,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이쁘지? 그럼 좋아 크크크 뭐 이런 그걸 그리고 판매하기도 했어요. 어허. 판매하기도 했는데 예. 그 네이버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쭉 보다가 블로거들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거든요. 아예 뭐를 달아준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분들의 그 손재주가 어느 정도냐면 인형 옷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인형 옷이 사람 옷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제품 조그만데도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 뭐 4, 5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예약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할 정도예요. 네. 그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예,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성장하고 있었고 예. 코로나 이 시기에 급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이 수공예품 및 수제 제품에 관련된 제품들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일 텐데 네. 뭐 방법은 여기저기 열심히 네, 특히 이제 개인 온라인에서 판매할 판매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내 제품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사고 어떤 사람들을 타겟팅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 그 소비자를 딱 떠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많은지 인스타그램에 많은지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 때문에 유튜브에 많은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소셜 미디어로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어떤 신뢰도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채널, 내가 운영해 왔던 어떤 그 일상까지도 예. 공개하면서 어떤 신뢰도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하고 네. 뭐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게 뭐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 제품이 좋아서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과 협업을 해서 뭔가 하나 무료로 제공을 했을 때 그분이 써보고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해서 올려줬을 때 예. 그게 하나의 확산의 그 촉매제가 돼서 예. 그렇게 해서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저기 SNS 활동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주로 선물 많이 해라.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신 제품 말고 예. 난 그중에서는 뭐 나랑 잘 맞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다른 판매할 인기 제품을 찾아보는 거는 방법은 없을까 예. 고민하시는 분들은 소셜 미디어를 좀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쭉 보시다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컨텐츠들이나 해시태그 이런 걸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제 제품들이 이런 게 지금 등장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인기구나. 이 제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거나 네.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갖다 놓거나. 네. 그리고 검색 엔진,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 검색 엔진이나 키워드 검색하는 거 뭔가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일반인들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에서 이제 요즘에 인기 키워드가 무엇인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떤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지를 보일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가 판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이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이런저런 아이디어 상품들 이런 거 소개해 주시지만 본업은 오늘 말씀해 주신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 이거잖아요. 네, 네, 대기업들도 많이 고객사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할 거니까요. 오늘은 나 온라인 쇼핑 같은 거 이것도 좀 시작해보고 싶다. 작게라도. 네. 그게 또 혹시 아니야 또 나의 또 좋은 일이 될지. 네. 이런 개인들이 많은데 네.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런 지인들의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것만 살짝 팁으로 하나 알려주고 가시죠. 일단 시장 규모가 작거나 뭐 이 제품이 그거는 너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 의견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팔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유니크해서 잘 안 팔릴 것 같아. 몇 명이나 사겠어? 네, 그런 의견에 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미 뛰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예. 트렌드나 검색 엔진 이런 거 다 본다고 했잖아요. 기업들은 더 빨리 봅니다. 음흠. 근데 오히려 시장 규모가 작거나 틈새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장이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온라인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시장을 공략하는 게 낫습니다. 나만 파는 물건? 네. 그러면 일단 주변 지인들부터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니크한 제품은 오히려 검색 엔진이나 키워드나 이런 거에서도 내가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지만 하나 둘 그 메인 타겟들을 모으다 보면 그것 자체 거기에서 이제 뭐 인플루언서도 만나게 되고 지인들의 입소문도 나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마케팅은 온라인에서의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인기 제품을 선택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재고, 배송, 뭐 CS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잘 안 팔릴 것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업 삼아 할 수 있지라고 네. 생각하고 조금씩 소소하게 해봐라. 네. 그 그리고 과정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수량을 작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몇 개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예. 예약을 받아서 예약받고 나서 그거를 제작을 해서 배송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만들고 나만 파는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기다려야죠. 맞아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외식 업종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 앱으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0,000원을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지요. 정확히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친절한 하나씨 이하나 리포터께 요청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동안 외식 쿠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존에는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외식 쿠폰을 정부에서 발행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식을 하면 할인은 해주는데 이 강화된 거리두기 상황을 반영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했을 때만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음식 주문할 때 네. 그러면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0,000원 할인해 주는 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거기 이벤트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00원 외식 할인 쿠폰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예. 거기에 가서 응모하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거기서 응모한다고 해서 따로 쿠폰을 발급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응모만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그 응모한다는 의미는 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네. 이 사람이 그 쿠폰을 쓴다고 등록했다. 이렇게 전산에만 잡히는 거고요. 우리가 쓰고 나면 나중엔 카드사가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종 코드를 알아서 분리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돈을 썼구나 이렇게 네. 확인을 해서 알아서 깎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응모를 하게 하죠? 어차피
저는 이거는 할인 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할인 안 받는 게 저의 인생의 소신입니다. 이런 분 아니면 그냥 해주면 고마울 텐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재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게 330만 장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외식 시키는 분은 그냥 모르고 받지 말으셔라 그 말이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번은 응모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응모만 한번 하면 앞으로는 주문을 하면 이제 바로 할인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2만 원어치 이상 4번 주문하면 네, 그렇죠. 3회까지는 2만 원 이상 주문하고 네 예. 번째 2만 원 이상 주문할 때 만 원을 빼주는 형식인데요. 하루에 4번 다 주문할 수는 없고요. 예. 하루에 2번만 실적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에 걸쳐서 하루 예. 이상은 걸리는 거죠. 예. 그런데 1인당 만 원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4번을 채우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는 4번 채울 때마다 만 원씩 할인을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꽤 돈이 되네요. 2만 원씩 4번이면 뭐 8만 원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때 만 원이니까. 네. 다만 생각해 두실 거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만 결제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새 현장 결제나 아니면 배달원을 만나서 하는 만나서 결제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절대 그거는 해당이 안 안 되고요. 된다. 예. 다만 요새 어플리케이션 보면 배달할래, 포장할래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결제만 한다면 네. 포장이든 배달이든 다 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나 봐요. 들고 그렇죠. 오는 카드 단말기 들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이벤트를 합니까? 뭐 정해진 거는 없고요. 이게 예. 12월 29일부터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30만 장이 소진될 때까지 네.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만 원짜리 쿠폰 330만 장 다 쓸 때까지. 그렇죠. 뭐 언제 요일이 정해져 있거나 제한은 없고요. 원래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됐었거든요. 예전에 외식 외식 쿠폰은.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요일이나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결제하시면 됩니다. 예. 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체계 없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 꽤 치밀하기도 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관위라고 하죠. 네, 보통 줄여서 선관위. 예. 정식 명칭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이게 저는 오늘 궁금한 게 네. 이분들은 선거 없는 때는 뭐 하시는지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선거가 이제 의외로 잦아요.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예.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되는 선거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예, 말고 공직 선거 말고, 예. 예,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조합, 협회 이런 데 선거 중에서도 일부는 예. 의무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이제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정하게 해라. 네, 예. 필요한 경우에 맡길 수 있는 선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일이 생각보다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헌법에도 나오는 기관이라면서요? 네,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이제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해서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이 세 부 이외에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럼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렇게 해서 보통 5부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입니까, 회장입니까? 이분이 되게 높은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서열상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의전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제일 먼저시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장, 네. 국무총리, 그 다음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가 살짝 앞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참가하는 어떤 큰 회의 같은 걸 보시면은 네. 이 순서대로 앉아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거는 우리 독립하고 난 후에 예, 1948년서부터 계속 있을 치렀는데요. 텐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0년입니다. 당시 이제 60년. 3.15 이제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있었죠. 예. 이에 따라서 6월 달에 이제 새롭게 헌법이 만들었는데
그 개정 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기억이 이제 상당히 아팠던 거죠. 누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 폐쇄됐다가 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이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져서 63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많이 바빠지셨겠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제 많아지는 시점부터 이제 선관위 일도 그리고 위상도 높아졌죠. 예. 그래서 92년부터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중지,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고발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됐고요. 94년부터는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다 통합이 돼서요. 그 전에는 각 개별적으로 그 선거법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하나로 이제 묶여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쉬워졌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난 삼아서 선거 없는 때는 이분들은 무슨 일 하시나요?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네. 선거 때는 참 바쁘긴 바쁘죠. 바쁩니다. 선거 투표일 하루만 바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앞뒤로 바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의 그 선거가 있는 해는 이제 죽었다 복창하고 이제 일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있을 수 있는 국민투표법에 따른 이제 국민투표가 있죠. 예. 이거를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인 명부 작성, 그다음에 감독, 선거운동 관리, 투개표 관리, 당선자 결정까지 예. 다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를 치르려면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된 업무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각 선거별로 이제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거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당신은 네. 이렇게 이제 소요 비용을 결정해서 공고하고 나면 이제 선거 정당과 후보자가 나 얼마 썼습니다라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합니다. 예. 제출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모두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장부 제출하면 이분들이 살펴봐요? 네. 아, 그러면 뭐 다음 선거 때까지 일이 많겠네요. 제대로 살펴보려면. 몇 년씩 걸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예. 그걸 다 확인해서 문제 없음을 이제 증명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깐깐하게 보고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 이게 정치 자금 관리나 이런 일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자금 관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도 선관위의 이제 업무죠. 아, 일이 많네요, 정말. 네. 정치 자금은 평소에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연말 때 보면은 이제 보통 그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 정치자금 이제 기부를 권유하는 이제 문자를 이제 가끔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업무 역시 이제 선관위 관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 되면 연말정산 관련한 여러 가지 안내가 뜨는데 예. 그 중에 이제 10만 원까지 정치자금으로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하면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자금 관리의 업무를 이제 정치자금 사무관리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이겠죠. 이제 후원금 모금 또는 이제 기부 상황 감독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국가가 정당에 이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있는 날은 좀 더 주기도 하고. 그걸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정당 생활비를 네, 왜 정부에서 주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줘야지 어떻게 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각종 동호회 모임들 이런 분들도 다 줘야지라는 예. 생각도 그렇게 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국가가 이거를 안 주면 어디선가는 이 돈을 조달을 해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겠죠 어디선가. 예전에 해보니까 이거 안 줬더니 계속 사고 치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주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예.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더 큰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비, 즉 정당 운영을 지원하는 경상 보조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의 경우도 일정 수준 이상 득표를 하면 국가에서 지출한 비용 전부 예. 또는 일부를 이제 보존해 줍니다.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됐죠?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출마한다. 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가정에서 그러면 이제 돈이 들 텐데 네. 득표를 얼마 이상 하면 들었던 돈 다 돌려주고. 15% 이상 득표를 하면 이제 지출된 비용 확인을 해서 전액 보존을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10%에서 15% 사이 사이면 득표를 하면 50% 절반을 절반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쓴 모든 비용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존해준다라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예. 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원 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고 예. 지출 증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깐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거구마다 금액이 같겠네요? 같습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가 넓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쓸 수도 있고 그럼 선거원도 도와주는 분들도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필요할 수도 없겠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선거 때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을 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예. 자, 당신은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렇게 네 곳을 합한 지역구가 3억 1,800만 원으로 제일 많았어요. 넓으니까요. 이에 비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 부천 원미갑 지역구 같은 경우는 1억 4,400만 원으로 제일 적었다라고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인당 선거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는 뜻이겠네요. 필수 그러니까 비용만. 요 안쪽에서 써라 이거죠. 이제 보면은. 야, 그러니까 이런 규제 없을 때는 옛날엔 돈 얼마나 써야 되는 선거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많이 썼던 기억이 제 기억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온 동네가 흥청망청 아주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연초에 경제 전망할 때도 네. 올해는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돈 많이 풀릴 거고 예. 경기 좋고 물가 많이 올라갈 거다. 예.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선거가 있는 해는 보통 GDP 성장률이 한 0.3% 정도는 상승한다라고 전제하고 계획을 짰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해요. 와. 특히 이제 인쇄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아주 초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만 그랬어요. 뭐 동네 곰탕집, 설렁탕집 뭐 매번 왜 교수님이 선거철에는 뭐 그랬었죠. 예. 또 무슨 그래서 선관위는 이제 결국 일을 하다 보면 정당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당 사무관리라고 하는 또 딱딱한 이름의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에요? 좀 애매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당을 등록할 때 받아주는 거죠. 누가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래야 이제 정당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립 신고? 네. 이거는 그냥 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디 한번 가져와봐요. 뭐 그렇게 해서 찬찬하게 살펴보고 안 됩니다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요건이 맞아야 돼요.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고 하는 사항인데요. 정당을 만약에 만들고 싶으시면 일단 200명 이상을 모아야 됩니다. 200명 이상을 이제 모아서 이 사람들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5개 이상의 시도당, 우리 광역지자체별로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돼야 돼요. 그러면 최소 또 5,000명이네요. 그렇죠. 5,200명 정도는 있어야겠죠. 물론 200명이 이제 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또 할 수는 중복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000명 이상은 이제 당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번거롭군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제 창당대회 개최 공고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여기서 강령, 당헌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을 하고 대표자, 당의 대표자겠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 등을 이제 지명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뭐 그 당의 강령이라든가 주장에 대해서는 그걸 별도로 심사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형식상 요건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요건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국 정당 말고 지역별로도 사실 정당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는 우리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저 남쪽에 계신 이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수도권이나 요 북쪽에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전국당이라고 해봐야 또 결국은 특정 지역 당인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5개 이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세요. 꼭 시도당에 1,000명씩 5개를 어떻게 만드냐 전국에서. 지역의 이득을 대변하는 당을 만들고 싶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5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000명한테 뭐 사인 받아와 이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너무 난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하다가 욱해서 정당 만드시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실 수 있는 거죠. 뭐 온라인 정모하다가 야 우리 당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당 몇 개쯤 있어요?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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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한 그 정도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돼 있는 정당 제가 확인해 보니까 45개예요.
등록만 해두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나 예, 보군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선거 때만 이제 등장하는 이제 정당도 있는데 이런 정당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 보면 재밌어요. 의외로 가짜로 시작하는 정당이 많습니다. 왜? 투표용지에 위로 올라옵니까? 네, 비례대표 선거를 할 때 이제 그 지역구 원래 의석이 있는 당들이 의석수대로 먼저 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없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당 이름이 가나코리아당. 가나코리아. 예, 그다음에 가자평화인권당. 그다음에 가자환경당. 그러니까 이제 뭐 평화인권당, 환경당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저 뒤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를 이제 붙이는 거죠, 보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과거에 존재하던 이제 정당 이름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한나라당, 뭐 예. 친박연대 이런 당들도 현재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그 당이에요? 아니면 이름만? 이름만 같은 당이죠. 이름만 같은 그러니까 당. 이제 기존의 정당이 우리가 당명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무주공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명 싹 가져다가 익숙하니까 뭔가 좀 더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은 아직 없습니다. 보면. 리사이클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당,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론조사가 또 요즘에 매우 중요해졌죠.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론조사를 직접 해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치와 관련된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에 선관위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등록하고 조사를 실시해야만 이제 가능합니다. 그 룰을 만들고 관리를 한다. 네, 안 그러면 엉터리 조사 만들어서 안무개가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있으니까. 국민들이 헷갈리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이루어졌던 우리가 라디오나 이런 네. 방송에서 많이 보던 여론조사 결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네요.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되는 제도예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가 투표권이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파악해서 이를 선거 때마다 선거인 명부 작성해서 확정해야 되고요. 사전 투표 또 해외 투표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요번에 나 투표할 거예요.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당신 요번 선거에 이 투표권을 주는 거지만 우리는 예. 국가가 알아서 이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업무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과거에 부정선거 이런 데 대한 또 아픈 기억이 많아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업무는 아주 세계적으로 체계화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 선거가 다 우리나라 같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선거 보니까 예. 선관위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미국은 이제 각 주가 알아서 주 고유 알아서.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마다 룰이 다 다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는 받아주고 어디도 안 받아주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누구는 뭐 언제부터 투표함을 열 수 있고, 예. 뭐 어떤 데는 다 들어온 다음에 열고, 다 다르고. 예, 개표하시다가 퇴근하시고.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게 맞긴 한데,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야근해 주시지 하는 거 잘 안 하나 봐요. 저희처럼 투표일 당일에 이제 다 결과를 알지 않으면 이제 너무 답답해하는 분들이 아니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네.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부정선거나 선거 관련 논란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시고요. 음. 그래서 이 기관의 핵심은 이제 조직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위원회입니다. 예. 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총 9분이 계시는데요. 예. 대통령이 3분을 임명하시고 국회가 3분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이렇게 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 선출되면 6년 동안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헌법상 이제 지정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아주 높으신 분들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뭐 수험생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여기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됩니다. 7급과 이제 9급 시험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채용 시험을 보기도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선거행정직이라는 별도의 직렬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보면 뭐 매년 좀 다르지만 7급 같은 경우는 한 20명, 9급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를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가시려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직렬을 준비하다가 나 이쪽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새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선거법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여기로 입사하면
정년 퇴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다가 퇴임하시는 거죠? 본인이 원하면 이제 그런 거죠.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전출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계속 업무를 이제 알겠습니다. 수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음. 그래서 막상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 보면 이제 제일 장점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업무가 해야 될 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갑자기 닥치는 일은 갑자기 없다. 닥치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고 예측 가능하다. 바쁠 땐 바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좀 한숨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이제 중앙 많으시고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보면 다음 주에 내가 무슨 보고서를 쓰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 많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터지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 합격하면 어디서 일합니까? 선거는 전국에서 있으니까 전국에 무슨 사무실이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맞습니다. 각 예. 기초지자체까지 다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고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배치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무작위 배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재밌는 점은 이제 기초, 즉 이제 구나 시, 군 단위에서 일하시다가 예. 나는 좀 광역에서 일하고 싶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 조직 안에서 예, 그다음에 나는 이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어. 그러면 또 다시 또 별도의 또 필기 시험과 이제 면접을 또 치르셔야 돼요. 그 말은 여기서도 도시에서 일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가 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더 큰 단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공식화된 절차가 있는 것도 상당히 예. 재밌는 조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 때만 일하는 줄 알았던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내일 아침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